자, 그러면 오늘 또 저희가 정말 귀한 말끄럼 또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86번가 정광훈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저랑도 인사드립니다. 친하게 지내세요. 아, 예. 아, 대표님. 저도 친해질래요. 저도. 아침 일찍부터 또 우리 저희 또 회동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못하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들어오시면 그래요? 당황하시더라고. 저 사람이 왜 여기? 수목금으로 알고 계셨나? 아, 대표님 오늘 하루 좀 어떻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근데 또 장이 또 좀 좋지가 않아서 사실 또 조금 무거운 그런 마음으로 좀 왔습니다. 야, 네. 그럼 우리 대표님의 그 평상시의 기분도 진짜 장에 따라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별로 흔들리질 않는데 요즘은 막 20% 이상 빠져가지고서 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주변에 좀 지인분들도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눌리고 안 좋고 그런 느낌이 좀 장기화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려워. 어렵습니다. 진짜. 대표님은 이런 우리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개인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시는 취미 같은 거 있으십니까 혹시? 저 유튜브 많이 봅니다. 유튜브. 유튜브요? 네네. 어떤 거 많이 봤어요? 일단 그 게임 스타크래프트 스타 좋아하시는구나. 예, 예. 오. 되게 의외시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책을 이렇게 한 장 두 장 이렇게 넘기실 것 같은. 스타책 봅니다. 질럿 이때 뽑아야 되는구나. 이런- 뭔가 경영학 책을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것 같은 오.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네. 스타 또 좋아해. 스타. 주 네, 종목이 프로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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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테란이거든요. 그래서 서곡동 임요한. 바로 시저모드 날려버리니까요. 스타 해야겠네. 스타를 할 줄 모르. 그래요? 친해지려면 스타 해야겠네. 스타 해야 됩니다. 뭐든지 다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알투비트 한다 그러면 또 알투비트 하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투비트 뭔지 아시나 보네요, 대표님. 리듬 게임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거.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 평소에는 이제 스타로 조금 유튜브 보시면서 스트레스 푸시지만은 오늘 또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야. 장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해주신 주제를 조금 포괄적으로 일단 주제를 딱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거를 다뤄볼까요? 큰 틀로 따지면. 네, 지금 워낙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방법들 사실 지금까지는 통화 정책을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심각해지면 정치권이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교과서를 넘어서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를 그걸 하고 있자 하는 그런 취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의 준비. 와, 나 진짜 마음의 준비는 진짜 어디서 들어도 마음의 준비는 그럼- 진짜 두렵거든요. 급락하나요? 이제 잘 쓰면은 오히려 이걸 되돌릴 수가 있는데 제발 좀. 예 잘못해버리면은 이게 이제는 좀 장기적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늪에 빠지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늪에 빠지는. 네, 와, 네. 저는 일단 마음의 준비라는 그 문장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저는 언제 처음 들었냐면 학교 다닐 때 교무실에 이제 가기 전에 선생님이 갑자기 넌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교무실에 와라. 갔더니 아버지가 와 계셔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었던 기억이 야. 나요. 예. 저도 증시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하지만 우리가 그걸 버텨내기 위해서 이런 시간 계속해서 갖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님이 해결해 주시겠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물가가 당연히 이제 계속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가격 통제 이거 가능합니까? 사실 미국까지 자유로운 나라에서 음.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한다는 게 말이 안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이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과도하게 휘발유 값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바가지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바가지. 아. 미국 하원 의장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이 법안이 이미 지난주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대통령이 서명을 할 것 같고 실행을 그렇습니까? 하게 되면 네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기름값이 높다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정유회사들한테 과도하게 올리지 말아라 하는 건데 이 정책이 이번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70년대 초반에 네. 너무 물가가 그때 당시에 높아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금하고 모든 상품 및 제품의 가격에 대해 가지고서 국가가 통제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예. 근데 그런 경우가 원래는 거의 드문 거죠. 국가 직접. 거의 없죠. 왜냐하면 개입하는 경우는. 이게
많은 이제 부작용을 낳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는 6%가 인플레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제재를 가했던 것이거든요. 통제를 하니 실제로는 내려갑니다, 진짜. 3%까지 내려갔었어요. 네, 그래서 네. 효과가 있나 싶었는데 네. 이거에 다시 풀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두 자리대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와. 그러니까 완벽한 정책 실패가 되었었죠. 오히려. 네. 그게 왜 그랬냐라고 생각을 해보니 저희도 그런 것이죠. 너의 마진을 여기로 제한을 하겠다 해버리니까 아무도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고 기존에 있던 공급망들은 노후화가 돼버리고 상품의 질 서비스는 다 낮아지고 하니까 나중에 이걸 풀었을 때에 그때 가가지고서는 그동안에 안 했던 투자들이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서 오히려 더 물가를 뛰어 올렸었던 사실 저희가 70년대가 경기도 불황이었고 인플레도 높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이제 정책 실패들도 크게 좀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완전 완전-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 국가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없지 않아 네.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수정을 하시죠. 그 뒤에 경제학자들이 네. 전면적으로 하는 거는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정말로 하나 두 개 정도가 핀셋 잡듯이 문제가 생길 때에는 거기에는 뭔가를 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뒤에 보시면은 우리 정부도 뭐 코로나 관련해서 있을 때에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관련된 필수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 단속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를 하는 것들은 그 뒤에는 이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 정도 수준으로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나갈 것이냐 아니냐 예, 이제 이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핀셋으로 지금 하려는 분야는 바로 휘발유값 지금 이제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전에도 보시면은 전략적 비축률을 두 차례나 풀었었잖아요. 네. 이게 워낙에나 미국에서는 기름이 중요한 역할을 소비해서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좀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푼다고 하지 않았어요? 비축료? 그렇죠. 네, 네. 지금도 이제 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바이든 정부에 대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증시도 왜 이렇게 약할까? 여기에 기반하는 거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인플레를 잘 잡는다라고 생각을 할 거 기대를 하면 네.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코로나가 생겼을 때 정부에서 돈을 엄청 풀면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니까 실제로 좋아지기 전에 증시는 V자 반등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미국 경기는 여전히 플러스고 소비가 너무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증시는 뭐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거는 미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없어진 건데 바이든이 이제 과연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전략적 비축률도 말씀해주신 대로 풀고 있는데 이게 너무 낮아지면은 다시 쌓아야 되는 거죠. 이미 가을에 다시 쌓기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조삼모사인 거죠. 지금은 풀지만 가을엔 다시 살 거야. 그러니까는 유가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쉽지가 않네. 그러면 오늘 일단 대표님이 또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게 있습니까? 뭐 따로? 뭐 요거 그냥 그 지금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만 있어서 딱히 그러면은 굳이 이런 뭐 자료는 없습니다. 네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저희가 대화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 바이든이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들었을 때는 되게 호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디테일한 부분 살펴보면 또 악재라는 그게 오히려 증시에 더 안 좋을 거라는 예측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CPI 발표되기 하루 전날에 또 뭐 발표를 했어요. TV에 나오셔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그 이제 실시간으로 봤는데 이러면은 과연 인플레가 잡힐까 의문이 바로 들더라고요. 끝나자마자. 왜 그랬냐면 제일 먼저 이제 전략적 비축률 얘기했었고요. 네. 근데 다시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빼고 좀 풀고 있다만 이야기하시고 나머지들 뭐 10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예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습을 시작했을 때 네. 그때 의회에 나와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저는 이게 좀 악재라고 봤던 게 뭐냐면 네.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재무부에서도 일종의 타이트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그 초과 세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 네. 그걸 가지고 재정 적자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물론 이제 여기에 따른 윤리성은 좀 제외를 해볼게요. 뭐 재정 적자 줄여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거는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주기를 원하는 건데 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전 정부에 비해서 재정 적자를 줄일 것이고 줄여왔고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줄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유동성이 줄어드는구나. 그리고 과거 사례가 생각이 나요. 그 1910년도 후반부에 그때 당시에 1차 세계 대전하고 네. 스페인 독감이 같이 왔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돈을 엄청 풀었다가 네. 이게 종료가 되니까는 건전 재정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건전 그러면서 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정부 부채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빚을 갚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고 그때는 결과가 어떠했느냐 하면은 주식 시장이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어제 유동성이 확 줄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체력이 올라온 게 아니고 네. 우리도 그냥 착시 효과로 자산 가격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서 지금 체력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실무 경기나 시장은 뭐 부양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바랄 수도 있는 건데 눈으로 보기에는 그 전에 비해 많이 올랐잖아. 뭐 비트코인도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는 이럴 때는 오히려 난 건전 재정으로 바로 넘어가겠어 해버리면 진짜 유동성이 바닥이 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보다 더 안 좋게 또 바닥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사실 너무 무서워했나 나는? 네. 있어요? 사실 지금 증시 자체가 뭐 이 정도 빠지면은 대부분 반등을 합니다. 여기에서 네. 하고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인 것이 네. 여기에서 과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그러니까 한 10년에 저희가 한 번씩 온다라고 하는 그렇죠. 대위기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하방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안 온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대표님 네. 그 10년마다 저도 이제 우리 증시 보면 10년 위기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제가 저 계산을 좀 해보면 이제 가장 앞선 위기가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고, 그럼 사실 그 10년 조금 뒤에 코로나가 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를 이제 극복을 해 나가는 단계인데, 그럼 이제 3년 지났거든요. 네, 네. 그럼 뭔가 10년 주기설하고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그 기간으로 따져 보면은 네네.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네. 그 경기의 순환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 때 증시가 하락하는 속도가 역사상 가장 빨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난 이후에 저점에서 2배로 올라가는 속도도 역사상 가장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얘는 한 10년을 겪어야 될 거를 코로나는 굉장히 단축해가지고서 압축적으로 가는 느낌이 있다라는 게 다들 마음속에 불안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금융장세, 실적장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실적장세는 보통 2년 이상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년 정도 하고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로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좀 단축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만들이 있는 것이죠. 점점 뭔가 이 거시금융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뭔가 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상식적인 부분하고 좀 약간 달라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말 예상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대표 요 네. 지금 속보로 음. 볼펜 소리 ASMR 너무 크게 죄송합니다. 딸깍딸깍 지금 너무 크게 들리니까 제가 좀 네. 지금 너무 집중하고 있었어. 집중을 네. 하다 보니까 펜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어떻게 보면 파월도 신뢰를 좀 많이 잃었다는 평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도 지금 지지율도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 그렇게 막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아닌데 바이든이 또 개입한다고 해서 이게 인플레가 좀 잡힐까요? 되게 좀 그래서 아무리 국가가 좀 들어간다 해도 네네 올바른 정책을 펴면은 좀 바뀌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생각합니다. 될까요? 결국에 인플레이션은 심리가 크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네. 남들이 안 올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예라고 보는데 네네. 아무리 거기도 이제 경기 사이클이 있고 좋아질 때가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잃어버린 30년 이야기하는 게 모두가 가격을 안 올리고 있으니 눈치가 보여서 못 올리는 거거든요. 올렸을 때 우리 손님이 옆집에 가면 옆가게 경쟁사로 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데 네네. 옆가게가 1,000원을 올리면 나도 1,000원 올릴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 인플레 심리가 퍼져나가는 건데 이 심리를 꺾는 과감한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뭐 비축류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거든요. 너무 근시안적이고 네네. 사람들 생각에 그 사이 만약에 전쟁이 안 끝나면 어떡해. 그 사이에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가 종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긴 안목에서 사실 뭐 예를 들면은 1930년대 초반에 그때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네. 대공황 이후에
그 강력한 재정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때 당시를 되돌아가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사람들이 정말 패닉에 빠졌었거든요. 그럴 때 과감한 투자를 해버리니 일자리나 모든 게 일어났었던.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해운 쪽에서 컨테이너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네. 아니 이렇게 큰 나라들이 있는데 네. 컨테이너 선을 좀 많이 제조를 해가지고서 공동으로 얼라이언스를 구축해가지고서 그냥 운행을 했었으면 운임은 훨씬 빨리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통화 정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전에 그 엄청나게 인플레가 왔었던 70년대 말에 폴 볼커가 의장이 되자마자 했던 게 뭐냐하면 그 주 주말에 특별 회의를 열고 금리를 4% 올렸거든요. 아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생각이 함부로 이제는 인플레를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0.5하고 0.75가 솔직히 이제 와서는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대체 심리가 꺾일 게 뭐가 있을까? 강력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얘기할수록 오히려 세상은 조금 더 이들은 이제 겁을 먹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금융시장이 난리가 나지 않을까. 네. 근데 오히려 더 빨리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저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히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찌끔 올려가지고는 사람들이 별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근데 또 뭐 파월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음. 선생님으로 따지면은 진짜 뭔가 실수했을 때 바로 그냥 아구창 바로 날아가는 선생님들 있으면 막 애들 벌벌벌벌벌벌 진짜 조심하거든요. 근데 항상 때릴까 말까 이런 선생님한테는 심리적으로 에이 한번 봐주겠지. 요런 약간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리를 살짝만 이렇게 탁 건드려 주면 좋은데 이게 찌끔찌끔하니까 이젠 사람들도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아유 이 정도면 뭐 하고 쓱 넘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지금 우리가 의견을 나눴잖아요. 강력한 이제 수요를 억제시킬 수 있도록 뭐 금리를 과감하게 올려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정책 결정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런 추세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강력한 그런 정책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좀 더 지금 이제 오늘은 주제가 사실 가격 통제에 관련된 이야기였잖아요. 네. 과연 이런 뭐 다른 정책, 예를 들면 뭐 가격 통제도 있겠지만 연준에서 행할 수 있는 좀 이런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은 또 있을까요? 뭐 그 연준이 쓸 수 있는 것이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자산을 사고 파는 거. 그 다음에는 또 말로 하는 게 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이것도 이제 정식 정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라도 조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질문을 항상 받거든요. 연준이 당신은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그러니까 경기 침체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뭘 선택하겠느냐.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둘 다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해요. 둘 다 잡겠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은 아직 안 보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점점 내려오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인플레를 일단 잡겠다. 차라리. 그 점을 아주 강력하게 표명을 하는 것이 일단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보여준 파월하고 바이든의 모습에서는 그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사실 그러니까는 증시가 계속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젠가는 해결이 되진 않을까요? 그래도 뭔가? 네, 그 모든 일에 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정책도 코로나 때 보시면은 강력하게 초기에 정책을 집행을 하니까 비록 당시에 경기는 되게 안 좋았지만은 저희 자산시장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건 선제 대응이었는데 지금은 그 이제 긴축할 거는 다 하면서 질질질 끌려가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카드는 다 쓰기는 쓰면서 상황은 계속 악화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인플레도 내려가고 뭐 될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너무 높으면은 그러면 내려가기 언젠가는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먼저 와버리면 그러면은 인플레가 내려가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정말 무서운 거는 그렇게 해서 인플레가 좀 내려가는데 그래도 예전에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인데 네.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네. 정말로 심각해지는 상황이 될 거라고 그야말로 봐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예, 거죠. 예. 제가 알기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제일 이게 해결하기가 힘들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대책을 찾아보니까 기업들이 어떤 생산성 혁신에 좀 기대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고 뭐 정부에서는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고 정말 네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70년대 예를 한번 또 들어드리면요. 네네. 그때 당시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엄청 심각했는데 네네. 역사를 어떻게 예. 했어요 그때는? 당시에는 1950년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다음에 한국 이제 그 저기 6.25까지 끝나고 나서는 인플레가 미국에서는 없었어요. 그리고 오. 경기가 계속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좋을 것이야. 1965년도에 위대한 사회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이 현재의 미국의 복지 정책의 기반을 다 마련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출이 많았겠죠. 그쵸 복지를 또 그러니까는 실현하려면 예, 돈을 많이 썼고 또 그때 당시에 베트남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출이 많았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압박이 누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1970년대 초반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좋았어요. 그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프티 50 장세였거든요. 뭐 아주 뭐 디즈니나 코카콜라 같은 주식들이 80배씩 PER을 받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는 이는 무너지는데 인플레는 높으니까 닉슨 대통령이 당시에 취했던 게 그 금태환제를 폐지를 해버려요. 더 이상 우리가 이거 유지할 수가 없다. 외환 시장이 우리가 손 쓸 수가 없다 했었고 그 뒤에는 가격 통제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정책들을 닉슨 대통령이 많이 썼었어요. 잡기 위해서.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1차, 2차 석유 파동까지 겹치면서 유가는 엄청나게 뛰어 올라가고 네.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렸죠. 당시에 주식시장도 상당히 나빴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70년대 후반에 연준 의장을 바꿔요. 그 아서번스에서 다른 그 밀러로 바꾸는데 이 사람도 제대로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바꿨는데도 예. 네. 그러니까는 그 뒤에 또 바꿔요. 1년 6개월 만에 경질을 해버립니다. 와. 그러고 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죠. 당신은 안 되겠어. 사람을 바꿔야 되겠어 네. 해서 폴 볼커로 바꾸게 되고 그 볼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400bp 올리고 금리 20%까지 넘게까지 올려버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잠시는 힘들었지만은 1980년부터 해서 증시 보시면은 그때부터 원웨이로 쫙 올라갑니다. 그 이를 뒷받침해 주는 거는 정치권이었어요. 당시에 폴 볼커에 대해 가지고서 엄청난 비난들이 있었어요. 그쵸.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정치권에서 그래도 믿고서 좀 의지를 해주거든요. 네. 그 덕분에 그때까지도 유가에서 카르텔은 오펙의 카르텔은 깨지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담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파월 의장이 네. 공급 쪽에서의 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다라고 네네. 하지만 네. 솔직히 그건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네. 게 과거에는 해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심리가 있는 거예요. 오펙도 한두 개 나라가 아니라 엄청 많은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서 정말 제대로 각 잡고 잡아버리면 자기네 유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배신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85년도에는 유가가 폭락을 하고 오펙 카르텔이 붕괴가 돼버립니다. 너무 빠져서 미국에서 오히려 당시에는 유가 저점 이제 너무 내려가면 안 돼라는 말까지 해줄 정도로 유가 내려가 버리고 경기는 엄청 좋았었죠. 근데 대표님 네. 과연 이 사실을 미국 연준이 모를까요? 근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쓰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눈치를 보고 있는 다른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굳이 좀 이해를 해보자면 네네. 작년에는 연준 의장의 재선임권이 있었어요. 근데 연준이 전부 다 지금 위원들이 대부분이 공화당으로 당시에 구성이 돼 있고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의회하고 대통령 다 민주당으로 바뀐 거죠. 네네. 자기네 사람을 안 치고 싶은 이해를 합니다. 민주당 쪽에서의. 네. 그렇지만은 너무 결정을 늦게 해버립니다. 원래는 재선임이 한 7, 8월에는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11월 달에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파월 의장하고 연준 위원들
공화당 위원들이 몸을 사린다는 느낌이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안 좋게 이야기해서 증시가 안 좋으면 내가 다시 재선임이 될 수 있을까? 약간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었네. 네, 그래서 계속 그 일시적이라는 인플레 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트랜지토리 예, 했는데 11월 말에 파월 의장이 재선임이 확정이 된 이후에 네. 11월 30일 날에 의회 나가서 자기 이제 트랜지토리 철회한다라고 바로 얘기해 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그 말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최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예, 예. 파월 의장 저희가 재선임 됐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분이 정식이 아니었어요. 의회 통과가 안 됐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롬 파월 해놓고 옆에 지금 이제 우리로 좀 당선인 신분 이런 식으로 계속 뒤에 말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다녔었거든요. 중령진 이런 건가 보다. 네, 아직은 이제 그 후보자, 네, 그 뭐 선택된 사람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연준위원회 여러 명을 임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친민주당이고 부의장으로 지명된 브레이나드만 딱 정식으로 의회 통과를 시켜놓고 나머지는 표결에 안 올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지명 철회를 하면은 없던 일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또 파월 입장에서는 더 말하고 싶었는데 못 말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너무 그랬던 게 그날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증시가 떨어지다가 우리 시간으로 새벽부터 다시 반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보니까는 새벽 한 2시 반 정도쯤에 그 의회에 올려서 정식으로 선임이 돼요. 네. 그러고 나서 5시 정도에 이제 그 인터뷰를 잡더라고요. 파월 의장이.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했던 말이 금리를 빨리 올렸었어야 된다라고 후회를 해버리더라고요. 와, 바로. 그래서 이게 보면서 모든 걸 조금 빨리빨리 해줬으면 해결되는데 우리가 너무 긴 시간을 끌어왔고 사실 지금 파월 의장은 그래서 점점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와주고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인플레는 심리인데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이미 퍼져 있는 상황에서 늦었네. 예, 이거를 작년 9월에 했으면 이런 위기를 안 겪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너무 늦은 시기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래도 늦었지만 하려면 굉장히 과감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제서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그냥 주말 회의를 한번 여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락 한번 들어봐요. 주말에 좀. 말씀 들어보니까 음. 파월 의장하고 좀 지인분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아실까? 그러니까. 새벽에 시간까지 딱딱딱딱 하시면서 그때는 잘 안 주무십니까, 대표님? 아니요, 그때는 좀 독특했었어요. 예, 아주 독특했었어요. 그날에 이제 의회에 올린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진짜 통과되나 했었는데 통과하자마자 예정이 없던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뭔가 파월 의장의 계속 그런 심리까지를 계속 이게 좀 이게 추측하고 계셨는데 진짜로 일이 그렇게 돼버리고 뭐 그런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니까 조금 더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러면 네, 이제 네. 대선임도 다 됐고, 그럼 이제 과감한 정책을 펼치면 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그래서 기대를 이제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음. 아직까지는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게 여전히 예. 다음 두 번은 50bp라는 이야기를 기본 가정 까는 것 같고 그러면 네. 대표님. 근데 파월 의장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되게 똑똑하시고 연준이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70년대 정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0.5bp를 강조하는 또 이유가 또 따로 있지는 않을까요? 또. 여기서부터는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예, 예. 개인적으로는 파월 의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클래식한 그런 느낌으로 잘한다라는 거를 좀 시장 참여자들은 못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분은 경제학 박사학위가 없으세요. 네네네. 원래는 변호사시고 네네. 그리고 대부분은 경제학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연준 의장을 하셨지만 과거에 실패했던 아까 전에 1년 6개월 만에 경제됐던 네네네. 그분이 마지막으로 경제학 박사학위가 없는 분이셨고 이제 변호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처음에 파월 의장이 선임될 때부터 그런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네, 네. 였고 이런 거 진짜 바뀌었는데. 실제로 파월 의장이 이번에도 보시면 아까 전에 뉴스 소개해 주실 때 버냉키 전 의장이 약간 이제 잘못했다라고 비난한 거잖아요. 네. 약간 조롱입니까? 무시. 예, 버냉키 의장일 때에
위원으로 파월을 뽑았었거든요. 아. 여기에 버냉키 의장이 썼었던 예전에 자기 회고록이 있어요. 네. 행동하는 용기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파월 의장이 경제학적으로 베이스가 훌륭해서 뽑은 게 아니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분은 원래 좀 금융계에서 일을 하셨었고 그다음 변호사 출신이니까는 소통을 잘해서 그리고 공화당원이고 본인들이 원래 뽑고 싶어하던 당시만 해도 민주당 정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민주당 위원을 연준에 선임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 더 끼워 넣어서 통과를 쉽게 하기 위해서 했던 용도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더 보시면은 미국이 그때 당시에 QE3를 해가지고서 증시를 한 번 더 펌핑을 했었잖아요. 근데 QE3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었던 걸로 나오고 그리고 2013년 말에 당시에 테이퍼링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테이퍼링을 더 빨리 하자고 주장했던 그러니까 그 책만 보게 되면 아주 매파적인 인사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파월이 2018년도에 증시가 20% 빠진 이후부터 비둘기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식이냐 하면은 이 사람이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상황 판단은 의구심이 있다 이고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게 2020년도 3월달에 증시가 급락을 할 때 그럼 사실은 저희가 해결책을 다 알아요. 금리를 제로까지 내리고 QE를 많이 하면 된다인데 이걸 해도 증시가 자산 시장이 붕괴를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니 델런하고 그리고 버냉키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더 과감한 정책을 펴라. 이번에는 기존에 샀던 국채하고 모기지만 사지 말고 회사채도 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그 정책을 안 넣어요. 더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아예 그냥 그 언론에다가 기고문을 씁니다. 이 두 분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연준에서 결정을 그렇게 내리죠. 회사채까지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그날이 최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장은 그런 의구심은 있어요. 확실히 파월이 정확하게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그 말씀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더 나빠진다 예를 들면 그때는 오히려 예를 들면 이제 다른 경제학 박사들의 어떤 의견을 또 참고해서 우리 대표님 말대로 더 과감한 어떤 수요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맞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주 역설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부분들, 정책들 이런 게 오히려 더 빠져야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네네 이게 굉장히 좀 이 뭔가 잘못된 고리로 연결이 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요. 그런 포인트에서 나도 제 느낌도 대표님 의견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으로 갈 것 같아. 어떻게? 그러니까 파월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시장을 결국에는 그렇게 잘 보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더 뭔가 상황이 나빠져야 주변의 말을 듣고 좀 그런 좀 우리 방금 말씀하신 정책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제발 좀 빨리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 어쨌든 바이든이 직접 인플레를 잡겠다 나도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뭐 어떻게 도대체 잡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방법이 있어요? 바이든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들 말씀드리면은 뭐 첫 번째가 전략적 비축률 푸는 부분 그리고는 친환경이나 이쪽에 지원을 좀 더 강화를 하는 부분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당장 몇 달 뒤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뭐 일상생활 물가 잡기라고 해가지고서요. 네네. 약과 관련해가지고 인슐린 비롯해가지고서 좀 제한을 하겠다. 그다음 쓸데없어 보이는데 전부 다 지금. 그 다음에는 뭐 좀 저가의 주택을 100만 호 이상을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통신비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뭐 그런 요금제를 내도록 하겠다. 이런 좀 뭐랄까요 좀 인플레랑 이게 크게 이걸 가지고서 크게 낮추기는 어렵지 않나 이고 사실 지금 8%대입니다 인플레가. 여기에서 잡겠다고 불이 나기나 나선 거거든요. 흔히들 70년대 되게 높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닉슨 대통령이 이 정책을 펼 때는 6%가 넘어가기 시작할 때 쓴 거예요. 6%? 그러니까 늦었죠. 그렇죠. 그리고 파월 의장도 그렇고 많이들 우리 이때처럼 하고 싶어라고 해서 금리를 막 많이 올리는데도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잠깐 주춤하고 다시 엄청나게 좋았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보통의 경우엔 긴축을 하게 되면 경제가 나빠져요. 그 뭐 많은 높은 이제 확률로 나빠지는데 94년 5년은 아주 모범 사례예요. 이때는 금리를 빨리 올렸지만은 오히려 잠깐 고생하고 좋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보시면은 금리가 6%가 아닙니다. 뭐 3, 4% 이럴 때에 인플레가요. 그럴 때에 그 이제 그린스판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예, 1년 사이에 300bp를 올려버려요. 그때 당시에 50bp 하고 75bp, 25bp를 섞어가지고서 딱 1년 사이에 300bp를 올리면서 인플레 기대 심리가 생기던 거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 경제가 사실 80년부터 87년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빼고는 계속 좋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 보니까는 이게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 심리를 한번 잡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은 클린턴 대통령이 새로운 세상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인플레도 없고 영원히 성장하는 세상이 왔다라고 했던 게 그린스판이 그런 정책을 잘 펼쳐줬기 때문인데 생각해 보면 훨씬 인플레가 낮을 때 기대가 싹트기 시작할 때 예봉을 다 꺾어버린 사례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퍼져 있는 게 하여튼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미국의 정치부터 뭐 다 깨고 계신 것 같아요. 역사부터 여기까지. 아유. 미국 출신 미국인 아니시죠? 아 근데 약간 좀 유학파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맞습니까 대표님 혹시? 아닙니다. 연준 의원 출신 네, 아니시죠? 네, 약간 네. 숨겨진. 샌프란시스코 스멜 살짝 나는데요. 근데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의 파월의 입장이 물론 그 전에 인플레가 좀 잡히고 하면 좋은데 조금 지속된다고 보면은 혹여나 중간 선거 있잖아요. 중간 네네. 선거 이후에는 또 태도가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면은 바이든이 질문 좋은데? 괜찮아요? 괜찮은 질문이었습니까? 네네네. 저도 그조차 잘 모르겠네요.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지금 일단 바이든 지금부터 잘해야죠. 네, 근데 11월인데. 근데 늦은 것 같은데 벌써. 그러니까 지금부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때요? 이 약간 온도 차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임은 지금부로 2년 뒤에 선거를 하잖아요. 네. 지금 국회의원의 선거거든요. 네. 물론 본인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기 좀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있지만 네. 그냥 국회의원들이 재선임이 되느냐의 문제이지 본인은 4년 임기고 이제 2년이니까 그래서 보시면 지금 민주당의 상하원의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움직이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그보다는 뭐 잘 되겠지라는 내일 생각을 아니라 하신다는 이거네. 느낌이 좀 있어요. 나는 뭐 그래서 안 되는데. 제출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훨씬 몸이 달아있다는 느낌 받습니다. 오히려 예. 그래가지고 되겠나? 별로 대통령 욕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이도 많으셔서 그런지. 사실 지금 그 이제 다음 대통령 누가 될 것인가, 네. 다음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해서 그런 이제 베팅 사이트에 그 베팅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을 할까 말까. 오히려 안 할 수도 있다. 그 혹시 트럼프는 네. 다음에 도전 또 할 것 같죠? 그 뭐 보시기에. 누가 봐도 지금 도전을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오케이. 예, 그런데 다음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정치 쪽에서 예. 다음 대선에서 과연 민주당하고 공화당에서 누가 후보로 나올까가 이만큼 뭔가 가시적으로 안 보인 적이 있었을까 싶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네. 오늘 정말 그 심도 있는 그런 이제 정책 그 관련돼서 이제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얘기를 드렸는데 아쉽게도 좀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대표님이 근데 저는 너무나 음. 좀 재밌었던 거는 그 70년대 이 정책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미리 기사를 하나 보내주셨대요. 작가님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기사가 1973년도 기사를 찾아서 올려주셨어요. 아 진짜요? 저는 이제 이게 네. 이제 뭐 진짜 최근에 73 뭐 여기 년이네. 입력이 1973년 6월 네. 15 이런 건 어디서 찾으십니까 대표님? 어떻게 찾아요? 뭐 옛날 신문 보기 들어가면 네. 기간 검색하시면은 다 당시에 대단하십니다. 나오더라고요. 무슨 이때 닉슨 인플레와 전면 대결 선언 뭐 이런 기사를 딱 찾아서 주시더라고. 전 이렇게 역사까지 쫙 완벽하게 뭐 대통령 이름부터 뭐 연준 의장 이름까지 이렇게 술술 나오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제 파트에 설민석입니다. 아니, 이제- 설민석이 좀 약간 주저앉았구나. 어쨌든 역사 전문가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 대단하시고요, 진짜. 자 그러면 설광호 대표님. 네, 설광호 대표님. 설광호 대표님.
자 가격 통제가 그러면은 70년대와 비교했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70년대는 비교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바이든이 뭐 많이 하진 않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네네 과거 실패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조심하지 않을까인데 그 정도로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지금 위기다. 위기다. 아, 근데 그런 정책은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네. 라는 네, 게 일단 네. 결론이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아 우리 랄라님이 정광 대표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고. 아 그렇네요. 네. 우리 또 한 번 더 해야 되죠. 그거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커리큘럼 있잖아요. 아 커리큘럼 있죠. 네. 목소리 좋으시면 이제 무조건 가실 때 네. 네. 증시 좋아요 한마디로 한마디 해줘야죠. 오늘 내가 좀 민망하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해가지고. 아니 근데 좀 해주시면 좋긴 하겠네요. 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네. 뭐 예를 들면 뭐 파워 화이팅이라든지 뭐 아니요, 여러분 힘내세요. 아, 힘내세요. 힘내세요 어때? 두고 친하니까 뭐. 내가 얘기. 부탁 좀. 제가 얘기할까요? 자 그러면은 대표님 오늘 CPI도 관련해서 그리고 가격 통제 관련해 가지고 과거의 사례를 또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하방이 조금 더 열려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맞아요. 해주셨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또 여러 가지 추세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무조건 너무 안 좋으니까 야 이 정도면 바닥 찍었다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미국의 상황 그리고 정치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었는지 과거의 사례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닝 라이브 또 돈돈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저희가 정광 대표님 모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또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힘내셔야 되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럴 때 한번 갑니다. 대표 슛! 네 여러분 힘내세요. 깔끔합니다. 이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비교 분석 우리가 또 한 번씩 하면 바로 비교되거든요. 자, 송 대표님. 성시경 같으세요. 자, 나도 하라고. 비교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좋으신 거지 갑니다. 저는 안 좋아요.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힘내세요. 자, 비교해 보면 얼마나 다릅니까? 아 왜 저까지 시켜요 갑자기? 전 MC인데. MC 마이크로폰 체크. 저는 별로 해봤자 이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정광호 대표님이 랄란이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우와 난리 났습니다. 네. 대표님 어쨌든 뭐 저희는 주기적으로 네네. 나와주실 거죠? 쭉 네 간다고 물론입니다. 봐야겠죠. 예. 거의 10년물처럼 쭉 간다고 봐야겠죠. 예. 비유 괜찮았어요? 아 좋았습니다. 네. 3년물 아닙니다. 10년물처럼 네. 쭉 갑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정광 대표님이랑 인사 나누면서 저희는 또 송스픽으로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 해주신 대표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